평생 모은 32억이 딸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전세자금 5천만 원도 안 빌려준 엄마, 그 돈 때문에 딸은 심장약을 섞은 막걸리를 준비했다. 프라이빗 룸에서 벌어진 모녀의 최후의 만찬. 당신 가족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밝았다. 나는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으며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다. 그럼 우리 딸이 부르는데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엄마 전에 맛있다고 하셨던 그 프렌치 레스토랑 있잖아요. 라 메종. 거기서 저녁 같이 해요. 제가 예약할게요. 순간 손이 멈췄다. 라 메종? 작년 친구 생일에 한 번 가봤던 그 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 한 번에 1인당 20만 원은 좋게 하는 곳이었다. 딸이 자기 돈으로 나를 그런 곳에 초대한 적은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었다. 어머, 그런 비싼 데를. 서연아, 괜찮겠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금요일 저녁 7시에 뵐게요. 사위도 같이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서연이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 무슨 전화예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막내 아들 희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30이 넘도록 취업을 못해서 아직 집에서 함께 사는 아들. 요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다. 내 누나가 금요일에 저녁 사준대. 라 메종이라고 한강뷰 나온다는 그 비싼 레스토랑. 누나가요? 갑자기? 희진의 눈이 커졌다. 그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누나 요즘 엄마한테 연락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랬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연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반가웠다.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느라 바빴던 딸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건가 싶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곰곰이 떠올려 보니 이상한 패턴이 있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건강에 대한 질문이 유난히 많았다. 효녀가 된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엄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니, 내 누나가 엄마만 초대했는데 무슨. 너는 내 할 일이나 해. 시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희진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다. 다음 날 서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뭐 입고 오실 거예요? 제가 옷 좀 사드릴까요? 뭘 또 그런 걸. 엄마 옷 많아. 아니에요. 엄마 옷장에 있는 거 다 낡았잖아요. 제가 백화점에서 원피스 하나 골라서 보낼게요. 사이즈 66 맞죠? 서연아,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딸이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이상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억지로 만든 밝음 같았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 택배로 옷 상자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고급 브랜드의 네이비 원피스였다. 가격표를 보니 48만 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쓰는 아이가 됐을까? 저녁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새 옷을 입으니 10년은 젊어 보였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엄마, 진짜 예뻐요. 누나가 센스 있네. 희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핸드백을 챙겼다. 가방 속에는 혈압약과 심장약이 들어 있었다.
나는 10년 전부터 부정맥과 협심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다.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사는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하고요. 이 녀석아 무슨 소리야. 내 누나가 밥 사주는데.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쁜 예감 같은 게 자꾸 머리를 스쳤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딸이 효녀가 된 건데 왜 자꾸 의심하는 거지? 택시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그 붉은 빛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매종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7시였다. 입구에서 서연이와 사위 태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위 태준이 공손하게 의자를 빼주었다. 태준은 평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인사도 대충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은 집사처럼 친절했다. 뭔가 이상했다. 프라이빗 룸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에 유화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엄마, 코스 요리로 주문했어요. 프렌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어머, 비싸겠다. 엄마, 오늘은 그런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엄마를 위한 날이에요.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한여름인데도.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푸아그라 위에 캐비아를 얹은 아뮤즈 부쉬. 입에 넣자 부드러운 식감이 혀 위에서 녹았다. 맛있었다. 하지만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엄마 맛있어요? 엄마 입맛에 맞아요? 서연이가 계속 물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마치 내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맛있다, 맛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이와 태준도 자기들 음식은 제대로 먹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두 번째 요리 랍스터 비스크 수프가 나왔다. 진한 해산물 향이 코를 찔렀다.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태준이 갑자기 내 앞접시를 가져가더니 수프를 떠서 입에 넣어주려고 했다. 아니,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나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사위가 밥을 떠먹여준다고. 이건 정말 이상했다.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나는 서둘러 스푼을 들었다. 수프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은 좋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엄마, 요즘 건강은 정말 괜찮으세요?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왜 자꾸 그러니? 엄마 멀쩡해. 그냥 걱정돼서요.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뭔가 잘못됐다. 메인 요리가 나왔다.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와 트러플 리조또. 그리고 서연이가 특별히 주문했다는 프리미엄 막걸리. 엄마, 이거 유명한 막걸리예요. 한 병에 15만 원 한대요. 엄마가 막걸리 좋아하시잖아요. 15만 원? 막걸리가? 네, 100년 된 누룩으로 만든 거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서연이가 직접 막걸리 잔에 따라 주었다. 하얀 빛깔의 막걸리가 잔에 가득 찼다. 나는 잔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다. 은은한 쌀 향과 함께 뭔가 다른 냄새가 났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응, 마실게. 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부드러운 단맛이 퍼지다가 쓴맛이 혀끝을 스쳤다. 막걸리에서 쓴맛이?
나는 서둘러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막걸리를 뱉어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거, 맛이 이상해. 이상해요? 어떡해요?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다. 맛이 이상하다니 어떻게 이상한데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다. 쓴맛이 나. 막걸리가 원래 이렇게 쓴 거야? 그럴 리가요. 프리미엄 막걸리인데. 태준이 내 잔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잔을 옆으로 옮겼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맛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상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잔을 핸드백 쪽으로 밀어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협심증 증상이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공포 때문인가? 엄마 많이 놀라셨죠? 다른 거 시킬게요. 와인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 물만 마실게. 어머니, 물 말고 와인 한 잔 하세요. 제가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벌써 와인 한 병을 오픈하고 있었다. 언제 준비한 건지 얼음 양동이에 담긴 샤또 마고. 라벨을 보니 빈티지 와인이었다. 몇백만 원은 좋게 하는. 이렇게 비싼 걸 왜?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 무슨 특별한 날? 내 생일도 아닌데? 태준이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진한 루비색 와인이 잔에 부드럽게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잔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한 잔만 드세요. 이 와인은 정말 특별합니다. 아니에요, 나 술 안 마실래요. 엄마.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나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다.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잔도 안 마실 거예요? 서연아, 너 왜 이래? 제발. 그냥 한 잔만 드세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다른 감정이었다. 절박함? 공포? 바로 그때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재빨리 가방을 열고 전화를 꺼냈다. 희진이었다. 엄마, 전화 받으셨어요? 왜 그래?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빨리. 희진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엄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누나가 엄마를. 전화기 너머로 희진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엄마, 전화 누구예요? 서연이가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전화기를 귀에 붙였다. 엄마, 들어요? 오늘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엄마 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됐다고요. 뭐? 무슨 소리야? 엄마 명의로 된 종신보험 3개 합쳐서 보험금이 12억이에요. 그런데 수익자가 전부 누나로 바뀌었대요. 지난달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보험금 수익자? 나는 그런 거 바꾼 적 없는데. 엄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명의 아파트 등기 부등본도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8억짜리. 채권자가 매형이에요. 뭐라고? 누나가 엄마 도장을 훔쳐서. 엄마, 지금 위험해요. 거기서 당장 나와요. 전화기를 든 내 손이 떨렸다. 서연이를 쳐다봤다.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엄마, 전화 끊어요. 밥 식어요. 서연아. 너. 엄마, 전화 끊으라고요. 서연이가 내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태준이 출입구를 막아섰다. 비켜요. 나 화장실 가야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뭐라고? 태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그동안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와인 한 잔만 하시면 됩니다. 너희들 대체 뭘 한 거야? 엄마. 서연이가 내 팔을 잡았다. 딸이 이렇게 힘이 샜나?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8억. 우리 혼자서는 못 갚아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어차피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조금 앞당기는 거예요. 충격에 숨이 막혔다. 이게 내 딸이 할 말인가? 38년을 키운 딸이? 그래서 막걸리에 뭘 탄 거야? 디곡신이요. 심장약.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가 와요. 자연사처럼 보여요. 태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와인에는 칼슘 채널 차단제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협심증 약과 섞이면 급성심 근경색이 옵니다. 구급차가 와도 손 쓸 수 없을 거예요. 너희들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우리가 미쳤다고요? 서연이가 섬뜩하게 웃었다. 엄마는 32억이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전세자금 5천만 원도 안 빌려줬잖아요. 희진이는 백수인데도 같이 살게 해주면서 우리는 엄마 친딸도 아니에요. 그건 맨날 희진이. 엄마는 아들밖에 없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라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요? 나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출입구는 태준이 막고 있고 창문은 17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프라이빗 룸이라 다른 손님도 없었다. 소리를 질러봤자 두꺼운 방음벽 때문에 밖에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엄마, 그냥 순순히 드세요. 고통 없이 가실 수 있어요. 서연이가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안 마실 거야. 절대로.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거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예상대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소용없어요, 어머니. 여기 방음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직원들한테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태준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나는 테이블 뒤로 돌아갔다. 서연이가 반대편에서 다가왔다. 포위됐다. 엄마, 제발 저항하지 마세요.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넌 정말 내 딸이 아니구나. 그래요, 전 엄마 딸 아니에요. 32억 가진 구두쇠의 딸일 뿐이에요. 그 순간 나는 옆 테이블 위에 와인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힘껏 서연이를 향해 던졌다. 와인 병이 서연이의 어깨를 스쳤다. 서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인연이. 태준이 달려들었다. 나는 의자를 들어 태준의 다리를 내리쳤다. 태준이 비틀거렸다. 지금이다. 나는 출입구로 달렸다.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안 열려요, 어머니. 안에서는 못 열게 해놨거든요. 태준이 다시 일어나 다가왔다. 나는 핸드백을 열고 뭐든 찾았다. 손에 잡히는 건 헤어스프레이. 비켜. 나는 헤어스프레이를 태준의 얼굴에 뿌렸다. 태준이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다. 그 틈에 태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엄마, 안 돼.
서연이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나는 발로 딸의 손을 밟았다. 처음으로 내 딸을 밟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복도에 웨이터가 있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네. 손님 무슨. 경찰 불러주세요. 빨리.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다. 뒤에서 서연이와 태준이 쫓아왔다. 엄마, 멈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뛰어들어갔다.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 범벅인 얼굴.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1층에 도착해 로비로 뛰어나갔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프론트 데스크로 달려갔다. 경찰 불러주세요. 제 딸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네. 손님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해? 경찰. 경찰 불러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저 지금 라 메종 레스토랑에 있는데 제 딸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음식에 독을 탔어요. 네, 지금 계신 위치가 어디십니까? 한강로 3가 라 메종 레스토랑이요. 17층 프라이빗 룸에 증거가 있어요. 막걸리 잔이랑 와인병. 거기 독이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대기해 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연이와 태준이 내려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가까이 오지 마. 경찰 오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다. 손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조용히. 조용히?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왜? 오해? 너희가 직접 말했잖아. 디곡신 칼슘 채널 차단제. 보험금 12억.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이와 태준에게 쏠렸다. 저희는.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예요. 저 사람들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와 태준을 가리켰다. 17층 프라이빗 룸에 증거가 있어요. 막걸리랑 와인에 독을 탔어요. 그리고 저 사람 주머니에 주사기도 있을 거예요. 경찰이 태준에게 다가갔다. 주머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건 영장 없이는 긴급 체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태준의 재킷 주머니를 수색했다. 그리고 주사기 하나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 이게 뭡니까? 그건 제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을 주사기에 담아 다니십니까? 일반적으로 당뇨약은 펜 형태 아닙니까? 태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다른 경찰관이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17층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건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다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착각? 내가 착각했다고? 나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직접 말했잖아. 엄마 보험금 12억, 근저당 8억. 디곡신이랑 칼슘 채널 차단제를 탔다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엄마, 그건 경찰관님, 이 사람들 체포해 주세요. 살인미수예요.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옆에는 희진이가 앉아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응, 고마워.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협심증 약을 먹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정명애 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 몇 장을 내 앞에 놓았다. 라 매종에서 압수한 막걸리와 와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막걸리에서는 디곡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치료 용량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10배. 네. 이 정도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와인에서는 암로디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의 일종이죠. 형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다. 정명애 씨께서 복용 중이신 협심증, 약 성분과 교차 반응을 일으킬 경우 급성 저혈압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계획적 살인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제 딸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희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희진아, 나는 서연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나가 잘못한 거예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피의자 서연과 정태준의 휴대폰에서 대화 내역을 복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형사가 태블릿을 켜서 보여주었다. 서연이와 태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다. 서연 엄마 보험금 수익자 변경 완료했어. 12억. 태준 아파트 근저당도 잡았어. 8억. 이제 엄마만 없어지면 20억이야. 서연 언제 실행할까? 태준 최대한 빨리. 내 동생 희진이가 눈치채기 전에. 서연 어떻게 할 거야? 태준 내가 알아봤어. 디곡신하고 암로디핀. 엄마 심장약이랑 섞으면 자연사처럼 보여. 서연 무서워. 정말 괜찮을까? 태준 이미 늦었어. 우리 빚이 얼마인데? 8억. 이대로는 파산이야. 서연 알았어. 엄마를 레스토랑에 초대할게. 나는 화면을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이게 내 딸이 쓴 글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 서연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보험금 수익자 변경과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문서 위조죄도 추가됩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되나요? 살인미수, 문서 위조, 사기 등을 합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다만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피의자 서연이 초범이고 실제로 살인이 실행되지 않았으며 심신미약 가능성 등을 주장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희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아직 사람이 죽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말도 안 돼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기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몫입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집행유예. 그러면 서연이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정명애 씨,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피의자들이 언급한 32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입니다. 확인 결과 정명애 씨 명의로 된 자산이 상당합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세 22억, 예금 6억, 주식 4억. 합계 32억입니다. 이 재산은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그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나는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숨겨왔다. 남편이 일찍 사망한 후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절약하고 투자해서 불린 돈. 제가 식당을 했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이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숨겼어요. 나중에 쓰려고. 그게 문제가 됐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서연이 어머니께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절하셨죠? 네. 그땐 돈이 없다고 했어요. 희진이 나를 쳐다봤다. 엄마, 그럼 우리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미안해, 희진아. 엄마가 나중을 위해서. 무슨 나중이요? 누나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주 후 검찰 조사가 끝나고 서연이와 태주는 구속 기소됐다. 나는 면회를 가지 않았다. 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지금 당장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다. 상속인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아들 희진이요. 전 재산을. 딸 서연 씨는 제외하시는 겁니까? 네. 완전히 배제해 주세요. 법적으로 1원도 받을 수 없게.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막아주세요. 살인 미수범은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서연이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38년을 키운 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연이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돈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었다. 서명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서명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제 끝났다.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정서연, 정태준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집행유예. 예상대로였다. 초범이고 실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서연이는 울고 있었다. 재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지만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나도 딸을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다. 희진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행유예라니. 누나가 감옥도 안 가잖아요. 그래도 전과자가 됐어.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누나 말이에요. 다시 만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시는 안 봐. 그 애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희진아,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재산을 숨긴 것도, 내 누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나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희진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적어도 이 아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희진아, 엄마가 너한테 전 재산을 물려줄 거야. 32억. 다 내 거야.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누나하고는 평생 연락하지 마. 알았지?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평생.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다. 32억. 평생 모은 돈. 그 돈 때문에 딸을 잃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목숨은 지켰으니까.
차창 밖으로 서울의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처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연아, 잘 살아라. 엄마 없이. 그게 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다. 1년 후 나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희진이가 함께 내려와서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사장님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가. 그리고 이 카페 이름이 라 메종이잖아요. 프랑스어로 집이라는 뜻이죠?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네,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었던 레스토랑 이름이에요. 좋은 날이었나 봐요? 아니요. 최악의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 덕분에 살아있어요. 손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새로운 시작이었다. 딸 없이. 하지만 살아있는. 그것으로 충분했다.